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상하원도 공화당이 과반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워싱턴 최철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철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지만 이미 승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기울었군요. 네, 미국 대선은 각 주에서 한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가 해당 주에 걸려있는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구조인데요.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곳 시간으로 6일 새벽 3시 30분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인단 277명 이상을 확보해 남은 개표 결과와 상관없이 백악관행을 결정지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가 확실해지자 조금 전 자택인 마로라고에서 나와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인근 컨벤션 센터로 이동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모두를 위해 싸울 것이며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강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 때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 미국의 황금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선 개표 초반에는 공화당이 앞서가다가 개표가 진행되면서 나중에 민주당이 뒤집히는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개표 초반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나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016년 대선에서는 전체 득표수에서는 힐러리 전 장관에게 졌지만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하면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전체 득표수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을 따돌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대 대선에서 사실상 승패를 결정짓는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모두 압승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7개 경합주 모두에서 이길 것으로 보이면서 선거인단을 말 그대로 쓸어 담았습니다. 경합주 7곳은 선거 때마다 당 지지가 수시로 바뀌는 곳이어서 누가 이곳을 잡느냐가 승리의 관건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남부 썬벨트,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는 공화당 우세 지역이었고요. 북부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은 민주당세가 강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이곳에서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경합주 모두에서 이겼거나 개표 결과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선 직전까지 각종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팽팽한 접전이었고 대선 당일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를 예상한 기관도 많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대선 전날 50대 50으로 예측했다가 새로운 데이터가 축적됐다며 대선 당일에는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56%로 올렸습니다. 대선 쪽집게로 불리는 실버 블레튼 역시 간발의 차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의 우세 쪽을 선택했고요. 하지만 결과는 트럼프 후보의 압승이었습니다. 앞선 여론조사 결과 7개 경합주에서 오차 범위 내 박빙 승부라는 건 통계학적으로는 사실 누가 이겨도 틀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론조사는 접전을 보일 수 있지만 결과는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찌됐든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적게는 1%포인트, 많게는 6%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거두면서 일방적인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요인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먼저 트럼프 측에서 현재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프레임을 쓴 게 주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를 실패했다고 단정했고 해리스 부통령을 공동 책임자로 묶어놓은 겁니다. 실제로 이번 대선 출구 조사에서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그러니까 70% 이상이 현재 미국 상황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대선 당일 버지니아주 투표소에서 만난 유권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요즘 미국 상황이 그럭저럭인 만큼 현재 대통령 자리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공화당이 대통령을 다시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이민 문제를 물고 늘어진 것과 5대5 연안의 쇠락한 공업지대를 찾아가서는 관세 폭탄 얘기를 하며 제조업 부활을 약속한 것도 변화를 주문한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힘겨운 삶의 원인을 분명히 지목하고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셈입니다. 일각에선 유세도 중 피격을 당한 초유의 일로 인해 인간적 연민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다는 점도 꼽고 있습니다. 각종 사법 리스크와 인종차별 발언 등 여러 구설수도 있었지만 이것도 강력한 지지층의 벽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네. 대선뿐 아니라 상하원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네. 먼저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뉴저지주 상원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와 승리했습니다. 현재 개표 상황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이미 과반을 차지했고 하원도 지금 공화당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권한이 막강한데요. 예를 들어 군 통수권자인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의회의 결정 권한입니다.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없지만 의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 통상, 과학기술 등 현재 주요 이슈들 역시 입법은 의회 몫입니다.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의회를 통과하는 연방 법률을 만들 수 있어야 미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요. 현재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최철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승리하면서 우리나라 안보와 외교, 통상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임미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 기자. 네, 안녕하세요. 가장 큰 관심은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주한미군 그렇습니다. 감축이나 철군 그리고 방위비 재협상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이미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이번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라고 으름장을 거듭해서 내놨습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의 이런 거친 요구 사항은 그 특유의 그 사업가적 기질을 반영한 것이고 또 거래와 협상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먼저 방위비의 경우 현 바이든 정부와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라 하더라도 결과를 뒤집기에는 그 제약이 있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집권 1기 때 우리 정부를 압박했던 그 요인이 됐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이미 협정이 체결돼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압박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감축은 그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의 문제입니다. 공화당 의원 다수가 동맹을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또 해외 미군 기지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수권법도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안보가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워싱턴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으로 트럼프의 당선, 북한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어쩌면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그 천재 일우의 그 기회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김정은 위원장과 2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했었고요. 또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했습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말이 통하는 상대는 트럼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번 그 유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 과거에 잘 지냈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제재 해제 또는 핵 보유국 인정을 위한 어떤 기회로 모색할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곧바로 북미 대화가 열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내외 현안이 정리되고 난 어느 시점에는 북미가 대화를 타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문제는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또 19년 그 하노이 회담 때처럼 비핵화 대화가 가능하겠느냐 여부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그때하고 비교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됐고 또 북한은 더 이상 비핵화 대화는 없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트럼프 후보도 선거 과정에서 그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혹시라도 그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군축회담
또는 제재 해제로 모아진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엄청난 그 외교적 난제에 부딪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보 분야 못지않게 걱정되는 분야는 통상입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보편 관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줄곧 그 미국의 대미 적자가 심각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그 대해서 10 내지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 말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요. 관세가 적용되면 당장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중간재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60조 원의 대미 수출액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반도체 관련 칩스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 폐기 등을 주장했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반도체나 2차 전지 업계의 걱정이 커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그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짓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칩스법에 대해서 단 10센트도 내놓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또 전기차 배터리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와 관련해서도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전망이 엇갈리지만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믿고 공장을 지은 기업들로서는 난감할 수 없습니다.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를 잘해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면서 그 대미 수출 흑자 역시 미국의 그 공장 가동을 위한 것이다. 이런 점 등을 그 적극 어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미연 기자와 함께 트럼프 당선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봤습니다.